저주라는 거 믿어? 나는 신명연상 같은 종류는 전혀 신경 쓸 인간은 아니야. 그래서 저주 같은 건 아예 믿지도 않지.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내가 직접 말하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살았어. 물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몇 명의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어. 출장 마사지 거리 된 여자, 소프랜드에서 일하게 된 여자, 그리고 AV까지. 이런 나인이 만약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지저분한 놈이 나에게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 전에 나는 친구에게 불려나갔어. 그때는 서로 일이 바빠서 만난 건 약 3개월 정도 만이었다고 봐. 만날 장소에 나갔더니 나보다 먼저 친구인 A가 와 있었어. 빨리 왔네? 나는 그렇게 A에게 말을 걸었지. A는 웃으면서 가끔은 일찍 올 때도 있지. 그렇게 말하더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거야. 평소라면 한잔하러 가서 얘기할 텐데 아무래도 그날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웃음이 사라진 후 A의 얼굴이 그걸 말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으로 갈래? A의 얼굴에는 전혀 여유가 느껴지지 않아. 뭔 일 있었냐? 내가 물어보자 A는 집에 가서 얘기할게.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 A네 집에 도착하자 A는 이야기를 시작했어. 형이 일하다 죽었어. 그런 말을 들은 나는 형은 2년 전에 죽지 않았어? 무심코 되물었지. 2년 전에 죽은 건 큰형이고 이번에 죽은 건 둘째 형이야.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어. 일하다 사고사 했다는. 애인의 둘째 형이 일하던 곳은 어느 대형 타이어 공장이었어. 그 공장에서 주로 공작기계의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 작업 후 유지보수를 하려고 정비하던 도중 대형 공작기계가 갑자기 작동해서 그 기계에 머리가 끼어서 둘째 형이 죽게 되었어. 즉사였다고 해. 그 말을 들은 나는 A에게 괜히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 2년 전에 큰형이 사고로 죽었을 때도 이상했어. 큰형의 사고 이야기야. A의 큰형은 가족 셋이 이동 중 대형 트럭의 정면 충돌을 일으킨 거야. 그때도 즉사였어, 3명 모두. A의 얼굴은 뭔가에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 그 사고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어. 현장 검증에서는 A의 형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주행했던 게 원인으로 여겨졌었지. 트럭 기사의 말로는 피할 새도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고 해. A가 말하는 묘한 일이란 갑자기 차선을 바꾼 것도 그렇고 브레이크와 바닥 사이에 갑자기 고양이가 끼어들었다는 사건이라고 해. 당연히 그 고양이도 살 수는 없었지.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겠지만 사이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었으니 멈출 수가 없었겠지. 뭐 브레이크가 들었다고 해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말이야. 고양이 같은 건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중간에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말하니 A는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고양이를 싫어했으니까. 하더니 A는 잠시 침묵했어. 나는 조금 기분을 달래주려고 생각해 편의점에 가서 맥주 등을 사다가 날랐어. 갔다 와서 A에게 맥주를 건네고 계속 이야기를 듣게 돼. 난 이걸로 천해고아가 됐다. A는 중얼거렸어. A의 엄마는 유치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 가족 중 남은 건 A 혼자뿐. A의 표정은 너무도 쓸쓸해 보였어.
그 표정이 순간 바뀌면서 내게 물어봤어. 야, 저주라는 거 믿냐? 나도 모르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 가끔 TV 같은 데서 나오는 나무에다가 목 같은 걸 박고 나는 그거? 나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대답해줬지. 나의 그런 대답에 아랑곳 않고 A는 말하기 시작했지. 두 형, 그리고 아버지도 저주로 죽었을지도 몰라. 여기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됐어. A는 유소년기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곳은 평범한 시골 마을로 지금부터 할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날 만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 A의 본가 근처에는 어린 마음에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었대. 그저 단순히 그 집에 사는 아줌마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이유였다고 해. 야구를 하다가 우연히 공이 그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고 공을 가져가려던 때 그 아줌마가 손에 낫을 들고 혼쭐을 냈대. 그런 일도 있었으니 그 집은 애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밤중에 참을 수가 없어 화장실에 갈 때 이야기에서는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려와서 화장실에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곳에는 아줌마네 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향해 낫으로 몇 번이나 나무를 찍고 있는 아줌마가 있었어. 여튼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 밤은 잠도 못 잤다고 해. 다음날 학교에 갈 때 조심조심 그 나무를 확인해보자 분명히 무수한 낫자국과 커다란 못이 하나 박혀 있었다고 해.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무서웠을 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는 동정할 만한 구석이 꽤 있었어. 그 집 남편은 엄청난 주폭으로 매일 술이 취해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 그 당시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겠지. A는 그러면서 말을 이었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첫 사건이 일어났어. 학교 도중에 A와 다른 셋의 아이들이 그 집 커다란 나무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넷은 처음에는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 그런데도 신경이 쓰였던 다른 아이가 부모님을 불러 확인시키자 바로 구급차가 왔어. 쓰러져 있던 건 그 집 남편이었다고 해.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고 사인은 심장마비였어. 이웃이 알려줘서 농사일로 나가 있던 아줌마도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 어린애였던 A는 떨었다고 해. 시체를 봤다는 공포와 그날 밤 아줌마의 기묘한 행동이 겹쳐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해. 그 뒤로 아줌마는 사람이 바뀐 것처럼 밝아졌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아줌마의 웃는 얼굴은 그리 길지 못했지. 그 집에는 자식이 둘 있었지만 둘 다 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어. 차남은 사람도 좋고 성실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렸는데 장남은 아버지를 닮아 주폭이 심해 일도 제대로 갖지 못했어. 아버지가 죽고 엄마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장남은 집으로 돌아왔지. 아줌마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힘든 나날이 되었다고 해. 낮부터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웃들이 계속 주의를 줘도 고칠 생각도 안 했어. 엄마에 대한 폭력에 차남도 몇 번이나 항의하러 온 것 같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A는 가족과 식사 중이었어. 그러자 현관을 부슬떠 두드리며 아버지를 부른 소리가 들렸대. 목소리의 주인은 옆집 사는 누나였어. 저쪽 나무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누나는 떨고 있었어. 아버지가 바로 확인하러 나갔지. 그리고 돌아와서 구급차를 부르고 아이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하더니 다시 나갔어. 잠시 후 구급차가 와서 큰 소동이 일기 시작했어. 창문 너머로 확인했더니 이번에는 경찰차까지 왔대. 그 소동은 밤새 이어졌어.
다음날 아침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 죽임을 당한 건 그 집 장남이었어. 괭이로 머리를 마구 맞아서 살해당한 것이었대. 맞은 장소는 집 뒤곁이라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람 눈에 띄는 그 큰 나무 아래까지 와서 거기서 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 집에 있던 아줌마가 자기가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아줌마는 경찰에 끌려갔지만 다음날 낮에 차남이 출두했고 아줌마는 돌려보내졌어. 지방신문에서는 크게 보도되었다고 해. 차남의 판결은 그리 무겁지는 않았어. 동기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과 주위의 증언이나 어쩌면 탄원서도 있었던 것 같아. 형은 생각외로 가볍게 받았다는 것 같아. 차남의 형이 확정된 그날 아줌마는 집안 나무에다 목을 메고 자살했어. A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진 몰랐다고 해. 그 집에서는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3명이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만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터였지만 그 이후 그 집 앞을 지나지 않고 멀리 돌아서 집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해. 자기 집 현관에서도 보이는 집인데 말이야. 사건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집 차남은 형기를 채우고 돌아왔어. 이웃집들의 사죄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도 했대. 애인의 집에도 방문해 왔어.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맞아주면서 고생했네. 지금부터는 힘내서 살아야 하네. 그렇게 말했어. 원래부터 둘째 아들의 성격을 아는 이웃들은 친절했어. 차남도 열심히 일해서 이전의 삶을 되찾으려 했지. 차남의 아내도 성실해서 남편이 체포된 후에도 이혼하지 않고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집을 지켰대. 2년 후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 애가 태어날 때까지는. 태어난 건 남자아이였어. 하지만 그 아이는 심장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차남은 그 아이의 수술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지. 남자애는 태어난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 그리고 2개월 후 아내는 분신자살을 하고 말았어. 뒤를 쫓듯 차남은 그 나무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어. 이웃 사이에서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이윽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 나무가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나무를 잘라버리는 쪽이 낫지 않을까. 모두가 나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아무도 그 나무를 베려고 하지는 않았대. 얼마 후 자살한 그 아줌마의 먼 친척이라는 남자 둘이 와서 자기들이 그 나무를 처분하겠다고 했대. 만약을 위해 일단 둘은 앵마기를 받고 전기톱으로 깔끔하게 잘라주었어. 엄청 큰 나무였던 것도 있어. 나무를 자른 후 잘게 자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뿌리 부분은 나중에 없애기로 했대.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었어. 나무를 자른 사람 중 하나는 술에 취해서 3m 정도의 도랑에 머리부터 떨어져 두부 외상으로 사망. 다른 하나는 소문으로는 농작업 중에 트랙터가 뒤집히는 바람에 깔려 죽었다고 들었다고 해. A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을 떠날 즈음에도 아직 그 나무 뿌리는 남아 있었다고 하네. 나와 A가 만난 건 같은 전문학교에서였어. A와는 그 이후로 친구가 돼. A는 나와는 다르게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았어. 그런 녀석이라서 취직도 순조로웠지. 나와 다른 A는 바로 취직했어. A가 취직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친구로 지냈어. 만날 때마다 여자에 대한 걸로 설교를 들었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취직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쯤인가. 그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A의 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돌아가셔. A가 말하기로는 병 같은 걸 앓았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 A가 본가로 급히 돌아갔을 때 두 형은 이미 집으로 돌아와서 장례 준비에 바빴다고 해. 며칠이 지나서 장례식도 마치고 셋은 오랜만에 본가에서 술을 한잔 했대. 그때 큰형이 두 동생에게 말을 했어. 너희 둘 다 저 집 나무 봤어? 그 말을 듣고 A는 둘째 형과 얼굴을 마주보고 무슨 말이야? 하고 큰형에게 되물었어. 뿌리만 남은 나무였잖아. 형이 그렇게 말해서 둘은 그 나무에 대한 게 떠올랐대. 큰형은 계속해서 벌써 나대지가 됐더라. 그리고 그 나무 뿌리를 파는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야. 그걸 들은 A 형제들은 꺼림칙한 기억이 되살아났어. 둘째 형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큰형에게 달려들었어. 개소리 하지 마! 그럼 아버지가 그 나무에 저주당해 죽었다는 거야? 그냥 파낸 것만으로 저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한동안 모두는 입을 다물고 있었대. A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 왜 아버지가 그 나무 뿌리를 파낸 건데? 형들은 뭔가 들은 거 없어? 그 의문에 대해 두 형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 큰형은 고개를 저으면서 파낸 이유는 나도 몰라. 하지만 다 파내고 나서 아버지는 돌연사했어. 아무리 봐도 나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 둘째 형은 형, 좀 그만하자. 응?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큰형은 계속해서 얘기했어. 어제 꿈에 아버지가 나왔어.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둘째 형은 왜 형한테만 나오고 우리한테 안 나올까? A를 보며 그렇게 물었대. 그 물음에 대해 큰형이 꺼낸 말에 둘 모두 놀랐다고 해. 다음은 나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걸 거야. 둘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 그날은 그 이상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어. 그 후 큰형이 말한 그 한마디로 인해 셋은 지금 이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9개월이 지났을 즈음 갑자기 큰형과 연락이 두절됐어. 둘째 형에게서도 그런 연락이 왔대. 집에다 전화를 해도 형수조차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둘째 형은 이상하게 여기고 큰형이 일하는 회사에 전화했다고 해. 회사에서 돌아온 말은 의외였어. 한 달 정도 전에 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야기였어. 둘은 바로 큰형네 집으로 향했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지. 수상하게 여겼는지 이웃 사람이 나왔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웃으면서 셋이 여행 갔다 오겠다고 말했어요. 라고 가르쳐줬지. 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해. 어째서 자기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건가. 그렇게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둘은 바로 갈만한 장소로 본가를 골라갔대. 주인 없는 집에 도착했지만 거기서도 가족 셋은 없었어. 그로부터 이틀 후 두 형제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큰형 일가가 사고사했다는 통보였어. 사고의 원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가사의한 것이었지. 장례가 끝나고도 둘은 계속 침묵했어. 한동안은 둘이서 큰형 일가의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어. 짐 정리를 하던 중 A는 큰형이 남긴 것 같은 메모장을 발견해.
거기에는 기묘한 게 적혀 있었다고 해. 내가 뭘 했나? 그런 말이 몇 페이지에나 걸쳐서 적혀 있었다는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와 땡땡 그리고 땡땡 이것으로 셋이다. 이젠 그만 끝내줘. 둘째 형과 A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 그게 마지막 메모였어. 둘째 형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A는 입을 다물었어. 그것을 본 둘째 형은 큰형이 너무 예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고 말았어. A는 마음 깊이 겁이 났대. 바보 같은 짓이라는 둘째 형을 데리고 억지로 기도를 받으러 갔고 그런 쪽의 재령 전문가를 몇 곳이나 돌아다녔다고 해. 자세히 쓰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것 같아 많이 생략할 테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큰형이 죽고 나서 2년 뒤 둘째 형이 사고사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는 듣게 된 거지. 저주라고 한다고 해도 내게는 전혀 감도 오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A에게 말했지. 있잖아 A. 만약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분명 받았을 거다.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여러 여자들한테 했던 짓. 네가 알지 못한 얘기도 있어. 그거야말로 진짜 밤길에 칼에 찔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야. 찔리지 않더라도 엄청난 원망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봐. 현실에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A의 주변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건 사실. 내가 왈가왈부한다고 해도 납득할 리도 없고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어. A는 나와 이야기한 후 바로 가지고 있던 차를 처분했어. 차 사고 같은 거 싫다고 A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그로부터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그동안에도 나와 A는 가끔 만났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신경이 쓰일 즈음 A에게서 연락이 왔어. 병원에 있어. 심심하니까 병문안이라도 와줘라. 할 이야기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어. 병실에 들어서 A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다른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바짝 마른 A가 그곳에 있었어. 동요하고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는 괜시리라니 엄청 호들갑이잖아 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 그러자 A는 나 이래봬도 돈 엄청 많아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 나는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행이 빠른 암이라는 설명을 들었어. 앞으로 3개월. 너무나 갑작스러운 선고였어. A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저주야 라고. 나는 바로 그럴 리가 없다고 쏘아붙였어. A도 다시 대꾸했어. 그럼 우연히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단기간에 모두가 죽는 거냐? A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해. 말하는 동안 냉정을 되찾은 A는 너한테 부탁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말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어. A의 부탁이란 건 여자친구에 대한 것이었지. A는 학생 때부터 B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어. A의 여친이라 나도 잘 아는 사이였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도 하고 A에게는 잘 어울리는 여자였어. B에 관한 건데 걔 좀 네가 잘 사랑해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했어. A가 말하길 병에 걸렸다고 했더니 당장이라도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대. 저주에 대한 건 쪽팔려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 뭐 말해도 들어줄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기가 차면서도 대답했어.
나도 취향은 있어.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는 흥미 없거든. 그런데도 A는 너 말고 그런 일을 부탁할 놈이 어디 있어? 하기야, 그런 바보 같은 부탁을 할 수 있는 건 나 정도겠지만 이건 무리한 이야기잖아. 내가 B 입장이 되어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서 다그쳤지. 만약 B가 나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A는 그렇게 내게 물었어. 힘들겠지만 여친이 바라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 결혼해서 내 저주가 그대로 그 애한테 옮겨간다면 난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A의 말은 절박했어. 납득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A가 저주에 집착한다면 그녀와 이야기해봐야겠다고 나는 생각했어. 나 자신은 저주는 부정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된다면 솔직히 무섭지. 내가 둘을 헤어지게 만들지 않은 원인으로 그녀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됐어. 나는 그래서 바로 B에게 연락을 취했어. 억지로 시간을 내게 해서 만날 예정을 잡게 했지. 오랜만에 만난 B의 얼굴은 보기에도 피곤해 보였어. 서로 웃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A에 대한 건데 말이야. 그렇게 말을 꺼냈어. B는 내 이야기를 가로막듯이 헤어질 생각은 없어. 그런 말로 인해 나는 다음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아. 그런데도 어떻게든 평정을 가장하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얼굴을 봤지. B의 눈은 빨갛게 변해 있었어. B로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대강은 상상할 수 있었을 거라 봐. A의 말을 대변해주러 왔을 거라는 걸. 한동안 둘은 침묵했어. 헤어진다는 건 이제 할 수 없어. 갑자기 그녀가 말을 꺼냈어. 그래, 그렇게 오래 사귀었으니 어쩔 순 없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계속했어. 아이가 생겼어. 그 사람의 분신이 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자기의 배를 가리켰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그러더니 그녀는 아기 생긴 걸 그 사람한테 전하면 어쩌면 병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왔다고 생각돼. 지금 그 녀석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그 말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 각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둘이 말다툼을 했어. 곧 점원에게 주의를 받고 말았지. 그런데도 말다툼은 잦아들지를 않았고 결국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가게를 쫓겨났어. 가게를 나와 걸으면서 나는 그녀를 설득할 방법을 궁리했지. 걸으면서 B에게 물어봤어. 몇 년이나 사귄 거야?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왜 이제 와서 임신한 거야? 피임은 제대로 했을 거 아니야. 나 자신이 의문점으로 삼던 것이었어. 그리고 듣기 거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계속했어. 애가 생긴 걸 알았다는 건 그 녀석이 입원하기 전에 둘이 했다는 뜻이지? 정말 지독한 질문이었지. 그녀는 말해줬어. 그때까지는 확실히 피임했어. 그녀의 말을 듣다가 나는 한기를 느꼈어. 4개월 정도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거야. 3일 동안 꿈은 계속됐대. 처음에 꿨던 꿈은 만난 적도 없는 남자로 계속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말했다고 해. 만난 적은 없었지만 왠지 A를 닮은 사람이었다는.
다음으로 꾼 꿈은 죽기 전에 소개받았던 둘째 형이었대. 똑같이 미안해 라며 계속해서 말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꾼 꿈은 A 본인이었어.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 그 꿈을 꾸고 나쁜 예감이 들었다는데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었대.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A는 소극적으로 변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임신해버리자 라고 생각했다는 것.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깨닫기 전에 A는 입원해버렸어.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어. 그 꿈은 임신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생긴 걸 알리면 반드시 나을 거야. 머리가 돌지경이었어.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며 그녀를 집으로 보냈어. 그날은 밤새 잠들 수가 없었어. 어떤 게 최선일까? 자문자답을 반복하다 나온 답은 그녀에게 저주에 대한 걸 알리는 것이었어. 다음 날은 그녀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몸도 걱정됐고.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밝혔어. 몇 명의 사람이 죽고 게다가 A의 가족이 계속 죽었던 일도. 꿈 이야기와 상세한 모든 이야기를 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도 안 돼. 저주라니. 그렇게 말했어. 그러더니 울면서 그게 결혼을 못하는 이유였구나.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 그 녀석이 저주를 믿고 있는 이상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100% 아이를 떼라고 할 거야. 만약 B가 나을 각오라면 절대로 말하지 마. 그녀는 그 사람 성격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지울 생각은 없어. 눈물을 참는 그녀를 보고 나는 울컥했어. 그 후 우리 둘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 나 자신으로선 처음으로 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 A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로부터 나는 시간만 나면 A의 병문안을 갔고 B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 A의 병세는 점점 나쁘게 변해갔어.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새에 A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지.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A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내가 달려갔을 때 이미 A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 A는 자기가 죽은 후의 일을 잘 정리해 주었어. B 앞으로 해놓은 보험이나 유산 등. 나와 B에게 장례식에 대한 것과 장례식 후의 처분 방법 등. B 앞으로의 편지, 나와 B 앞으로 해놓은 편지, 그리고 내 앞으로의 편지. 나와 B 앞으로 보낸 편지에는 엄청난 감사함이 담겨져 있었어. B의 앞으로 보낸 편지도 같은 내용이었을 거야. 다만 내 앞으로 보낸 편지는 달랐어. 그 편지 내용은 B에게 보여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 A가 죽은 후 반년 정도 지났어. B는 곧 출산하게 돼. 무사히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그렇게 빌 수밖에 없어. 나는 A가 남긴 유언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 어째서 이런 걸 남겨줬는지. A가 남긴 편지 안에는 나와 B의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어. 그리고 A가 남긴 편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야. 너의 아기다. 그러니까 너는 책임지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라. A는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억지로
내 아이를 만들지 마. 너 나름대로 생각했겠지. 분명 저주에 대한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겠지. 네 마음은 잘한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냐. 마지막으로 A는 이렇게 적어놨어. 부탁이니까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 제발 이 부탁을 이뤄줘. 만약 이뤄주지 않는다면 너를 저주할 거야. A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은 우연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 A가 저주당할 필요는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어쩌면 이건 내 자신이 초래한 것일지도 몰라. 지금까지 해온 짓들에 대한 벌인 걸까? 어느 날의 두 채널. 즐거웠어야 할 알바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옥으로 바뀌어 갔다는 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두 채널을 넘어서 인터넷을 대표하는 괴담이 되었던 겁니다. 리조트 바이트. 이건 일이 대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대학 친구 5명이 바다로 여행 갈 계획을 세울 때 친구 중 하나가 기왕이면 바다에서 알바하지 않을래?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중 둘은 상황이 안 맞아 알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5 중 1을 포함한 3명이 알바에 참가. 그리고 남은 둘은 상황이 맞을 때 여행해서 일들이 알바하는 곳으로 오면 되겠지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치규 구독자님들과는 인연이 없을 리조트에 가서 알바하기를 결정한 일행. 바이트는 아르바이트를 일본어로 바꾼 겁니다. 워낙 유명한 제목이라 그대로 쓰기로 했죠.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일할 곳을 찾아야만 해 셋이 나누어 찾아본 결과 몇 있는 구인 광고 안에서 일들은 한 료칸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헌팅의 명소로 불리는 바다 근처로 여자에 굶주려 있는 일들이 놓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알바 자리를 물어봤더니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셋은 어렵지 않게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알바가 결정돼 텐션이 바짝 오른 일들은 그 후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모여 헌팅 성공 때의 행동 요령 등을 면밀하게 맞춰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이 료칸으로 여행을 떠날 날이 찾아오죠. 첫 경험인 리조트에서의 알바라 긴장과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는 일. 료칸에 도착하니 그곳은 2층짜리의 아주 넓은 민박집이어서 일들이 입구에서 말을 걸자 안에서 젊은 여자애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일은 더더욱 텐션이 쫙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료칸은 객실이 4방이 있고 같이 식사하는 거실이 하나, 종업원 숙소용 방이 2개로 총 7개의 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들이 거실에서 한동안 기다렸더니 아까의 젊은 여자애가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사키짱으로 그 근방에서 자란 여자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와 같이 들어온 사람이 여주인인 마키코 씨. 마키코 씨는 몸매가 좋고 웃는 소리가 큰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일은 마키코 씨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반했을 거다 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료칸에는 마키코 씨의 남편도 있어 이 셋과 일들을 합한 총 6명이 여름 동안 이 민박집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소개가 끝난 뒤 여주인은 일들에게 객실은 저쪽 오른쪽 복도 끝 좌우에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자는 방은 왼쪽 복도 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 설명에 대해 객실은 2층 아니었어요? 라며
일의 친구 A가 의문을 입에 담습니다. 그 말에 2층은 지금 안 써. 미소로 답하는 미사키 씨. 그 말을 들은 일들은 지금은 아직 시즌이 아니라 그런가 생각.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들은 방에다 짐을 갖다 놓고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런 좋은 곳에서 한여름을 보낸다는 기쁨을 느끼고 해변에서 여자애들과의 불타는 밤에 대한 기대로 마음속이 아주 부풀어 올랐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들의 알바 생활이 시작됩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주변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 전혀 힘들어지지 않았다는 일. 일의 친구인 A도 B도 좋은 곳을 찾았다며 즐거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이 하지만 곧 시즌이잖아. 바빠진다. 라고 하자 A가 생각났다는 듯이 그렇다면 시즌 되면 2층은 개방하는 건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B에 아닐걸? 2층은 여사장님들이 살고 있지 않냐? 라는 처음 듣는 정보에 에? 그런 거야?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는 일과 A. 게다가 B의 말로는 최근 여사장님이 저녁이 되면 2층으로 밥을 가지고 가는 걸 봤다는 것. 그러나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일과 A는 에? 흥미진진한 대답만으로 그때는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하고 대화를 끝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인가 지난 어느 날 일이 복도를 청소하는데 여사장님이 객실에서 몰래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평소 객실 청소는 미사키짱의 역할이어서 여사장의 행동을 수상쩍게 여긴 일. 그리고 여사장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나서 하루를 고민하던 일은 그 일을 A와 B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A도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A도 여사장의 행동에 위화감을 느꼈다는데요. 괜히 의심해서 어색해지는 건 싫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은 여사장의 이상한 행동을 봐도 못 본 척하자고 서로 말을 맞췄는데요. 그러던 중 B가 그럼 여사장님 뒤를 밟아보면 어때? 라는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현실적으로 봐도 들킨다 라는 A의 지적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말죠. 그래서 중지를 모은 결과 지금까지처럼 아무 일도 않고 보낸다면 즐겁게 알바 생활을 보낼 수 있으니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놈의 모험심을 참을 수 없던 셋은 만에 하나 뭔가 수상한 걸 보게 되면 서로 보고하자 결정. 그날 저녁은 셋 모두 얌전히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다음날 밤 B가 바로 일과 A를 모아 여사장님의 행동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B는 그날 여사장님이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고 합니다만 여사장님은 쟁반에 밥을 올려 2층으로 올라가더니 5분 뒤에 빈 공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 이 행동을 본 B는 2층에 누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일들은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2층에 누가 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A는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생각합니다만 B 왈 밥을 5분 만에 다 먹었으니 아픈 사람으로 친다면 너무 건강한 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보고하는 B의 모습을 보고 일과 A는 살짝 짜증이 났지만 조금 섬뜩한 느낌도 분명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2층에는 뭐가 있는 걸까? 라는 호기심으로 이빠이 찬 셋은 다음날 일을 빨리 마치고 여사장을 관찰하기로 합니다. 한참 있다가 여사장님은 다시 쟁반에 밥을 얹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문을 열더니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일의 말로는 그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현관을나가 밖에 있다는 모양으로 현관을나가 벽을 지나 모퉁이를 돌면 그쪽 벽에 문이 있고 거길 통해 문 안으로 들어간 여사장님은 B가 말한 대로 5분 정도 지나 돌아왔고 그때
쟁반 위에 공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은 일들을 깨닫지 못한 채 1층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걸 다 본 일들은 2층에 대체 뭐가 있는지 신경이 쓰인 바람에 결심하고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문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거 아니냐라는 A의 걱정을 무시하고 일이 문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가볍게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몇 센치 열리고 왼쪽 끝에 서 있던 B의 위치에서 안쪽이 보이게 되었을 때 갑자기 B가 우 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손으로 코를 막았던 겁니다. 일과 A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요. B는 냄새 안 나냐? 하며 냄새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 그럼 B의 모습에 A는 쫄아버려 장난치는 거지? 라고 화를 냅니다만 B는 진지한 모습으로 냄새 안 나? 문 더 열어보면 알걸?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작심하고 문을 단숨에 열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안에서 확 넘쳐나왔고 그것과 동시에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일은 B에게 이 먼지 냄새? 하고 묻습니다만 B는 갑자기 냄새가 사라진 모양으로 뭐라? 냄새가 사라졌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B를 보고 A는 이럴 때 장난치지 마. 무슨 일 생기면 난 꼭 너 놔두고 갈 거다. 지금 결심했어. 악담합니다. 그러나 B는 분명 문 안쪽에서 음식 쓰레기 썩는 것 같은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일은 어떤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 안쪽에서 이어지는 복도가 놀라울 정도로 좁아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날 정도의 폭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불빛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겨우 계단을 오른 끝에 문이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도가 좁아 한 명씩밖에 오를 수 없는 거란 일은 나는 안 갈래. 나도 불이다. 떠드는 쫄보들인 A와 B를 놔두고 자기가 계단을 올라가길 선언합니다. 일은 이런 게 신경 쓰이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로 여기서 계단 오르는 걸 단념한다면 밤에 혼자 여기로 오게 될지도 모른다네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한 사망 플래그로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올라가 확인하기로 한 거라네요. 또한 일의 입장에선 지금 A와 B가 있는 이때 확인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B에게도 공포심이 있는 거죠. 만일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는 절대 일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갑자기 큰 소리도 내지 마. A와 B에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일. 그 안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만 있을 뿐 어두웠기 때문에 일은 신중하게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중간부터 따닥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일이 무서워져 뒤를 돌아 둘을 확인하니 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으로 이상 없음의 표시로 일쪽을 향해 엄지척 합니다. 그럼 둘에게 일은 가만히 끄덕인 뒤 아까 소리는 낡은 집에서 자주 나는 소리로 생각하기로 하고는 다시 2층으로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구에서 빛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 호기심보다도 공포 쪽이 점점 강해져와 갑자기 도망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는 일. 그쯤에서 그 딱, 딱 하는 소리도 점점 심해져 거기에 더해 자기가 뭔가를 밟고 있는 감촉이 있었답니다. 처음엔 벌레나 뭔가라고 생각한 일이었는데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두워서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뒤에 있는 둘 쪽을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만 중간부터 역광 때문인지 둘의 모습이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도 둘은 분명히 엄지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점점 끝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강렬한 냄새가 일의 코를 찌릅니다. 그 냄새로 자기도 모르게 아까의 B와 완전히 똑같은 반응을 하는 일. 그것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가 섞인 듯한 냄새였다고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주변을 둘러볼 때 갑자기 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계단참에 대량으로 쌓인 밥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상한 냄새의 원인이었던 거죠. 일은 정신이 나가고 있는 중 또 다른 걸 발견하고 맙니다. 그것은 2층 막다른 곳에 있는 문 가장자리에 베니아판 같은 게 무수한 못으로 박혀 있었고 그 위로부터 대량의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박힌 못들에는 얇고 긴 줄이 말려 있어 꼭 거미줄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뭔가를 가두어 놓은 듯한 분위기였다는 것으로 거기서 처음으로 일은 계단으로 올라온 걸 후회합니다. 일은 바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려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갑자기 뒤쪽에 있는 문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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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하며 누군가가 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게다가 그 직후 휴, 휴, 휴 하는 불규칙한 숨소리도 들려와 일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네요. 그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면 좋았을 테지만요. 일은 지독한 공포로 그 자리에 뻣뻣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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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휴 소리는 계속. 일은 긴장으로 경직된 다리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움직여보려 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들리던 소리가 순간 멈추고 조용해진 뒤 갑자기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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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하는 소리가 시작됐던 겁니다. 게다가 그 소리는 일의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천장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조막가까지 문 너머에서 울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머리 위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 무서운 상황에서 일은 다리가 부들거리기 시작, 속으로 살려줘 하고 부르짖죠. 그때 순간적으로 주변시로 움직이는 게 보인 일. 일이 결심하고 그쪽으로 눈을 향하자 그 움직이는 것의 정체는 A와 B였습니다. A와 B는 일에게 빨리 내려와 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자 일은 갑자기 몸이 자유로워져 단숨에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간 뒤 일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대로 A와 B의 옆을 지나쳐 자기들 방으로 달려갑니다. 방으로 돌아와 좀 지나자 A와 B가 왔고 거기 뭐가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만 일은 그때의 소리와 상황을 떠올리기조차 싫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A가 심각한 얼굴을 하며 너 위에서 뭐 먹었냐? 영문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져오죠. 질문의 의미를 몰라 일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A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입에 담습니다. A의 말로는 일이 계단을 올라 위에 닿은 후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필사적으로 먹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A와 B는 그리고 그거 하면서 둘이 동시에 일의 가슴 언저리를 바라봅니다. 뭔가 싶어 일이 자기 가슴 부분을 봤더니 거기에는 대량의 썩은 잔반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일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안에 있는 걸 전부 토해냈습니다. 일은 계단 위로 과거부터의 기억도 있고 그 공포 체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한 번도 쭈그리고 앉지도 않았고 하물며 그 썩은 잔반을 입에 넣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의 옷에는 썩은 밥이 달라붙어 있는 데다 자세히 보니 손에도 그걸 쥐어떤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를 걱정해 보러 온 A와 B는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줄 거냐? 너 좀 이상해.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에 일은 혼자 떠안는 것보다는 생각. 아까 자기가 계단 막다른 곳에서 경험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의 이야기를 둘은 몇 번을 끄덕여가며 심각하게 들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일은 안도감에 휩싸여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리가 쓰라린 걸 깨달은 일. 뭐야? 생각해 봤더니 다리 뒤쪽하고 무릎에 가늘게 긁힌 상처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자세히 보자 아무래도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게 곳곳에 붙어있는 모양으로 그 조각은 붉은 것과 살짝 검은빛이 도는 하얀 게 있었습니다. 일이 그것들을 자세히 보고 있자 B도 뭐야 그거? 하면서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B가 히익 짧게 비명을 지르며 그걸 바닥에 던졌던 겁니다. 그 움직임에 일도 A도 따라 놀라며 뭔데? 물어봤더니 B는 그 조각을 보면서 그거 손톱 아니야?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셋 모두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때 일은 공포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왠지 냉정하게 아까 났던 소리를 떠올리면서 그거 손톱으로 긁던 소리였어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를 때 울리던 따닥딱 하던 소리도 뭔가를 밟은 것 같은 감촉도 바닥에 대량으로 흩어진 손톱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일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손톱은 벽 너머에서 필사적으로 긁고 있던 뭔가의 손톱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는 일. 게다가 일의 다리와 무릎에 나 있던 긁힌 상처에 대해서도 그때 무릎을 꿇고 잔반을 먹거나 공포로 계단을 마구 내려올 때 바닥에 흩어져 있던 손톱 조각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일들 안에서 확실해진 것은 여기에 더는 못 있는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은 A와 B에게 내일 여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하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제일 수상한 건 여사장님이라 만약 계단에 갔던 걸 들킨다면 큰일이 날 거라고 불안한 마음을 비치는 B. 그런 B를 향해 일은 말할 리가 있냐? 그냥 그만두는 거지 하니 A도 일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 일들은 바로 짐을 싸고 공포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불 2장을 붙여 거기서 셋이 붙어 자기로 했는데요. 긴장돼서 누구 하나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셋 모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을 맞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의 휴대폰 알람이 갑자기 울리니 B의 몸이 움찔하는 바람에 엄청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일은 알 수 있었습니다. B는 심성이 착한 녀석으로 지난밤 일에게 미안하다. 나보다도 네가 훨씬 무서웠을 텐데. 그런데도 도우러 못 가서 진짜 미안해. 사과했다는데 일은 그 말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나보다도 네가 훨씬 무서웠다는 게 뭐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일. 그럴 것도 실제로 공포체험을 한 건 일뿐으로 A도 B도 밑에서 쳐다보기만 했을 뿐인데 왜 B는 마치 자기도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던 것 같은 말투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렇지만 일은 B의 말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다 생각해 더 생각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B는 엄청 겁을 먹고 있어 일들이 내는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하고 일 다리의 상처를 파고들듯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확실히 상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도 평소와 다르게 B를 걱정. 괜찮아? 잠 못 자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하며 B의 어깨를 잡았습니다만 B는 갑자기 시끄러워! 소리치면서 A의 팔을 세차게 밀어냅니다. A는 갑작스러운 일에 말을 잃고 맙니다만 일이 B에게 야, 왜 그래? 물어보자 B는 괜찮을 리가 있겠냐? 나도 일도 죽을 뻔했어. 좆도 모르는 주제에 걱정하는 척하지 마. A를 째려보며 소리치는 겁니다. 하지만 B의 죽을 뻔한 일은 뭔지, 죽을 뻔한 일을 당한 건 일만이 아니었는지 도무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일. 또한 A와 B는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아 B가 A에게 화내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처음 겪는 상황에 A도 곤란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B를 향해 죽을 뻔한 일이라니 뭔데? 너 계속 밑에 있었잖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대해 B는 있었어. 계속 밑에서 보고 있었어 하고는 잠시 침묵한 뒤 밑을 보면서 지금도 보고 있어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 지금도? 뭘? 하며 혼란스러운 일. 영문을 알 수 없으면서도 일은 그 순간 B가 뭔가에 홀려 이상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도 헛되게 B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B는 그때 계단 밑에서 분명히 계단을 올라가는 일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단을 다 올라갔을 쯤 갑자기 어떤 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일의 마음속에서는 B의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더는 혼자 떠안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B의 모습을 보는 동안 마치 어제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며 B가 그때 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던 것처럼 일도 B의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던 겁니다. 거기서 일이 B에게 뭐가 보였는데? 물어보자 B는 잠시 침묵을 가진 후 각오한 모습으로 그림자라고 생각해 대답합니다. B는 처음에는 그게 일의 그림자라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기묘하게도 일이 쭈그리고 잔반을 먹을 때도 그림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심지어 그 그림자는 셋, 넷 정도였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일의 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일은 그냥 B의 농담이라고 해줘 빕니다만 눈앞에 있는 B는 아무리 봐도 농담을 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일은 B에게 거기에는 나밖에 없었어. 그런 좁은 공간에 어떻게 사람이 내 대신에 들어가 움직일 수가 있냐? 하며 필사적으로 호소합니다만 B 왈 그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 그리고 B의 말에 의하면 그 그림자는 마치 거미처럼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죠. 말을 하는 동안 B는 자기가 봤던 광경을 떠올렸는지 호흡이 가빠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람 형상은 하고 있어도 달라 라며 일에게 호소합니다. 거기서 B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하튼 깨달은 일이 사람 형상을 한 뭔가가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말이야 물어보자 B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일은 입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쿵쾅쿵쾅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일은 B가 봤던 건 그림자가 아니다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벽과 천장을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건 부자연스럽고 만약 그게 그림자였다고 해도 분명 그곳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다. 일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일은 자기 주변을 기어 돌아다니던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썩은 잔반을 와구와구 먹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또한 그 박박거리며 벽을 긁는 소리에 대해서도 실은 벽이나 문 너머 쪽이 아니고 일이 있던 쪽에 바로 옆에서 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일은 공포로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지고 맙니다. 그런 일의 모습을 본 때문인지 B는 옆에 서 있던 A를 향해 아까는 팔 밀쳐서 미안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A가 입을 열어 너 아까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하고 B에게 묻죠. 그러자 B는 A의 말에 덧붙이듯 아 미안 그건 착각이었어 지금은 괜찮아 웃으며 말했습니다만 일에게는 그 웃음이 만들어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B는 분명히 뭔가를 감추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일도 A도 그 이상 B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B가 아직 억지로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건 그 숨기고 있는 게 좀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쫄보들인 일과 A는 그걸 들을 담력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거실 쪽에서 미사키짱이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일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셋 모두 식욕 같은 건 없었습니다만 수상하게 생각되는 건 싫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거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기 전에 일은 둘에게 아침 다 먹고 나면 알바 그만두겠다고 하자 말하죠. 그러나 그때 B가 갑자기 나 밥 안 먹을래. 에이, 노트북 가지고 왔지? 잠깐 빌려줄래? 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B는 조사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결국 아침은 일과 A 둘만 먹으러 갔습니다. 거실로 갔더니 여사장님이 일과 A의 모습을 본 뒤 왠지 일의 발밑을 보며 크게 미소를 짓고는 안녕? 잘 잤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은 첫날 말고는 없었는데 지난밤 일도 있어서 섬뜩함을 느껴 겁먹은 일은 꼼짝없이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만 대신 A가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대답하며 일의 엉덩이를 탁 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B가 몸이 안 좋아 아직 방에서 자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미사키짱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사키짱은 그것보다 B군 오늘은 누워있는 쪽이 좋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만 일은 됐어, 그만둘 거니까 괜찮아. 할 수도 없어.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아침밥을 먹는 동안 여사장님은 계속 생글생글 거리면서 일을 보며 젓가락질도 안 하는 상태. 미사키짱과 남편분도 그 이상한 모습을 눈치챈 건지 흘끔거리며 여사장님과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일과 A는 밥을 서둘러 먹고 여사장님에게 알바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방으로 B를 부르러 가죠. 그러는데 방으로 돌아가던 중 B의 말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B는 어딘가에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들은 통화 중에 말을 걸 수는 없어서 방으로 돌아와 앉아서 전화 끊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B는 통화 상대에게 오늘 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해 아무래도 이곳에서 나간 뒤 바로 어딘가로 갈 예정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만 일도 A도 파고들 생각은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B를 데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미사키짱이 식기들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좀 아까까지 있던 여사장님의 모습은 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일은 어쩌면 밥을 가지고 그 2층으로 간 거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2층에서 봤던 썩은 잔반 더미를 떠올리면서 여사장님은 분명 가지고 간 밥을 잔반 위에 쌓아 올려 그게 며칠이나 반복되면서 그 더러운 더미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일의 머릿속에 문득 대체 그건 뭘 위해서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건 오늘부로 알바를 그만두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바로 생각을 고쳐먹은 일은 어제 봤던 것도 B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전부 잊어야만 한다고 자기를 채근했습니다. 그렇게 A가 미사키짱에게 여사장님이 있는 곳을 물어보니 미사키짱은 사장님이라면 분명 꽃에 물 주고 있을 것이다 한 후 B를 보고 B군 주먹밥 금방 되니까 기다려 웃으며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일은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나는 필경 미사키짱과 한여름을 불태웠을 하는 망상 속에서 이성과의 교제를 꿈꾸는 착각에 빠진 오타쿠 같은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사장님이 돌아와서는 일도 안 하고 거실에 앉아있던 일들을 보고 자기들 왜 그래? 어이가 없는 얼굴로 물어왔습니다. 하여 일은 각오하고 저희 오늘부로 그만두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을 꺼냅니다. A도 B도 일의 말을 이어 부탁드립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말에 여사장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데 일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섬뜩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있던 여사장님은 그래? 알았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애들이네 웃으며 말하더니 그 후 알바비 이야기와
나갈 때 방 청소 등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떠든 후 다 준비되면 부르라고 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맥 풀릴 정도로 잘 진행된 이야기에 안도하는 한편 셋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문도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이 난 건 분명해. 서둘러 료칸을 나갈 준비에 들어가는 일들. 짐은 전날 밤 싸놓은 것도 있어 할 일은 방 청소뿐이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더럽게 쓰지도 않아 1시간 정도로 청소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일들은 여사장님에게 인사하기 위해 거실로 향하죠. 거실에 갔더니 여사장님과 남편분 그리고 슬픈 얼굴의 미사키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여사장님은 일들에게 다가와 우리야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마웠어. 이거 적지만 하며 갈색 봉투 3개와 작은 주머니 3개를 건네줍니다. 거기에 이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미사키짱이 건강해야 해 라며 3인분의 주먹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일은 전날 죽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세졌던 사람들과의 이별에 자기도 모르게 센치한 기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끝났으니 드디어 돌아가게 된 일들. 그때 남편분이 차로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B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셋은 택시로 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타기 전 일이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은 자기도 모르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은 택시에 올라 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료칸에서 조금 떨어지자 B가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바꾸도록 부탁했던 겁니다. B는 기사에게 메모 같은 것을 건네고 여기로 가주세요 하고 지시합니다. 그 메모를 본 기사는 의아한 얼굴로 괜찮아요? 엄청 나올 텐데? 하고 물어왔습니다만 그 질문에 괜찮습니다 대답하는 B. 그리고 B는 뒷좌석에서 황당해하고 있는 일과 B를 향해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어 너희도 같이 라는 말을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아 어디 갔는데? 머리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일과 A였습니다만 또 B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나 쫄아버려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택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일의 소망과는 달리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진로를 바꿔 나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사히 알바를 그만둘 수가 있어 안심한 일들이었습니다만 아직 공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사장이 벌였던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편은 이번 편보다 훨씬 길어질 겁니다. 부득이하게 나누는 걸 용서해주세요. 그럼 리조트 바이트 후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